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선언자로서 최근의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그때 가서야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투개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 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서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 되니 이제 모르는 체하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거 정말 극우 유튜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기사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는 골라서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서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여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에 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셋째,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 3건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에 두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돼서 그렇다 이렇게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린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대통령 체포 운운하면서 부와 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짜 도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학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단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 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헝겊 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 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정말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다섯째,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1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다 오십시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대회 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서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검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그런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주요 언론의 기자들 안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 집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거짓이 횡행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가짜들, 거짓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가짜,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수사해본 사람, 부정선거를 경험해본 사람, 제 눈에 보이는 이런 부정선거를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표 얻는데 손해가 많이 나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표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할 때 그때 저는 제 시간에 상당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부정선거로 일관했습니다. 부정선거 판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런 국민들이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왔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딴청을 부리고 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가지의 항목에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왔는데 언론도 이제는 같이 하는 언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열로 말하면 10위권의 이런 언론 중에서도 여러 언론이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우리 당대표 후보들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민정 의원과 함께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부방대 또 정교모 교수들과 함께 문제가 뭔지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큰 변화가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들을 이어가는 귀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도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소통관에 와서 기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대표님, MBN 정보입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5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잘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필드경제원님, 선관위 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우수신현이 승리한 대선거 시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들이 부정선거로 얼마 정도 이기겠다 이런 작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어린애이 아닌 바에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선거 감시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와 계시는데 부방대는 전에 없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아무 돈 받는 것도 없이 무슨 혜택 받은 것도 없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이분들이 부정선거 부방되고 또 부정선거 감시 세력입니다. 이분들이 처절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0.73% 겨우 이겼습니다. 저자들은 워낙 여론이 그 당시 나빴기 때문에 살짝 이기려고 했는데 계산착오였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다 총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조윤아입니다. 근데 그 이번 재판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판관 3명 같은 경우는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권이어서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이전에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적으로 할 거를 왜 하겠습니까? 누가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있죠.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권리는 아닙니다. 이런 점 하나 하고, 둘째,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도 많은 법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한은 탄핵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총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제가 법학자들하고 논의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장관급 임명 안 했습니다. 선관위원도 장관급이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선관위원들 임명을 방해하고 막아서다가 이제 자기들이 궁해지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령 비여령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권한대행이 장관급인 선관위원을 임명하는 것 아니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그 형식적인 임명권은 불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부권은 행사해도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권한대행인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중에 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급을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끝나고 탄핵이 가짜였다 해가지고 복귀한다면 임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들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완전 치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한다는 여야가 합의를 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정말 거기다 하여튼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대통령의 권한을 침탈하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공석이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죠. 여기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하여튼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 장관급은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돼서 끝나기 전까지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또 국회에서 그 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 소송의 주체가 되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당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어쨌거나 장관급은 대통령이 지금 현존하는 한 탄핵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주장과 또 저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왔어요. 찍고 있잖아요.